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 중에 외동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가 혼자라고 슬퍼하곤 했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보기에 겨워하는 투정처럼 들릴 지경으로 말이죠. 외동을 미친 듯이 부러워하던 저에게는 위로 한 살 차이 나는 언니 하나가 있어요. 언니로 인해서 외동을 심하게 갈망하게 되었던 거였죠. 나이 차이라도 많으면 덜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동생이 아니라 언니였다면 달랐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경우의 수 다 때려치고 그냥 애초부터 외동, 나 혼자,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게는 형제가 있다는 건 정말 별로였어요. 혼자 두면 외로울까봐 둘을 낳았다는 부모님 말도 지긋지긋하고 싫었었죠. 네가 지금 네 언니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형제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 적으면 더 애틋해지고 그런 거야. 나이 조금만 더 먹어봐. 분명 언니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할 거다. 분명. 하지만 엄마의 그 말은 30이 되어서도 제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좀 덜해지기는 했지만 덜해지기까지 정말 피 터지게도 싸웠었어요. 한 살 차이이다 보니 언니 같지도 않았고요. 또 제 언니와 저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소극적인 편이라 감정 표현이 솔직하지 못해요. 좋아도 크게 좋은 척을 못하고 특히나 싫은 건 더더욱이 드러내지 못하죠. 그게 결국은 상대를 배려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뭐든 바로바로 뇌를 거치기는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바로였습니다. 엄마, 오늘 국이 너무 짠 거 아니야. 이러면 물 많이 먹히잖아. 오늘 학교 가서 물만 먹다 오겠네. 에이, 뭐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가. 입맛만 버렸네. 그냥 밥을 좀 더 먹어. 이 아침에 엄마가 이거 해주느라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알아. 말을 해두고. 엄마, 괜찮아. 조금 짭짤할 뿐이지. 그 정도는 아니야. 여름이라 땀도 많이 흘리는데 수증기 있는 거 먹으면 좋지. 물 마시면서 수분 보충도 하고. 언니 말 신경 쓰지 마.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밥 말아먹은 거죠. 나쁘게 말할 것까지도 없어요. 누가 들어도 정 떨어지는 말투잖아요. 저는 그렇게 여과 없이 말하는 언니가 싫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엄마는 그런 언니의 말투를 좋아하셨습니다. 뭐든 솔직하게 바로 알아듣게 말해야 상대가 제대로 알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언니를 두둔하고 편드는 엄마도 좀 서운했어요. 언니와 제가 다른 거라고만 하시고 누가 옳다 그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가 들어도 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족 간이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굳이 꼬집어 말하자면 화법이나 성격면에서 저는 엄마를, 언니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저는 정도껏 닮았다라면 언니는 아빠 판박이었어요. 그래. 아유 오늘 국이 짜네. 오늘 먹은 국으로 이번 주내는 맨밥만 먹어도 되겠어? 당신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국이 짠가 보네. 알겠어요. 내가 요새 입맛이 변했나? 신경 더 써야겠네.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보고 언니와 아빠는 엄마의 솜씨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들 밥 차려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먹기만 하면 될 걸 왜 평가식이나 하냐 말이에요. 오죽하면 할머니께서 언니는 아빠 자식이고 저는 엄마 자식 같다고까지 말씀하셨죠. 한 번씩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만나신 걸까 의문이 생기곤 했습니다. 두 분은 저와 언니만큼 대단한 상극이었거든요. 언니와 아빠가 엄마를 비판할 때 저는 입맛이 변해서 맛을 잘 모르는 엄마를 걱정했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한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엄마가 아무리 닮았다 한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나 언니의 쓴소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아니었어요. 언니가 하는 말들이 전부가 고깝게 들렸고 아버지의 의견이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야 아버지니까 감수할 수 있었지만 언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언니와 특히나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사사건건 맞는 게 없으니 매일매일이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오죽하면 제 소원이 언니 없는 데서 사는 곳이었다니까요. 정말 피 터지게 싸웠던 나날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아끼고 아껴서 예쁜 하얀 원피스를 산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장롱에 숨겨놓았는데 언니가 귀신같이 찾아서 그걸 입고 나간 겁니다. 저는 캐시도 못한 옷을 함부로 막 입은 거 있죠. 그냥 입고 굽게 놔두는 정도면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니가 엄청 덜렁거리는 성격인지라 꼭 옷에 벌 붙이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러워진 옷을 가리키면서 나 좀 부르면 그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는 지가 언니라는 위세였어요. 야, 너 도둑이야? 왜 맘대로 남의 걸 입고 나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이거 사려고 용돈 모으고 아르바이트까지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걸 훈훈 입고 나가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럽게 이거 떡볶이 먹고 흔한 자국이지. 이 하얀 옷을 입고 어떻게 떡볶이를 먹으러 가냐 넌? 이거 어쩔 거야. 세탁비 불어내던지 새로 사놔. 책임지라고. 이게 언니한테 하는 말버릇 좀 보게. 너 반말한 거냐 지금? 어떻게 아빠한테 읽어줄까? 네가 나한테 아직 인성교육을 덜 받았지? 이게 입만 살아서 아직 덜 맞았네. 한스위 언니한테 싸가지 없게 반말 찍찍했다고 다 일러 바칠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렇게 기세 등등할 때면 말로 되는 날이 아닌 거죠. 저는 언니의 말이 끝나게 무섭게 팔을 있는 힘껏 뻗어서 바로 언니 머리끄덩이를 쭉 하고 당겼어요. 그 와중에도 부모님께 혼나기는 싫어서 둘 다 입을 꾹 다물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서로의 머리카락은 잡초법도 뽑아대고 손가락으로 눈도 찌르고 기도 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발 걷고 완전 개싸움이 따로 없었죠. 서로 눈이 돌고 악이 받쳐서 그렇게 나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있어요. 그 와중에도 부모님 무서운 건 있어서 티 안 나게 때리는 거 있죠. 머리도 수갈머리만 공략하고 물어도 두피만 부는 거예요. 손톱으로 긁어도 배나 허벅지 쪽을 긁고 말이에요. 묵음으로 쌍욕도 했습니다. 속삭이듯이요. 내가 진짜도 죽일 거야. 이 집에서 독립해서 나가기 전에 너 제대로 크게 치고 나간다 진짜. 너야말로 각오하라고 진짜. 그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그러면서도 밖에서 부모님이 뭐더라는 거냐고 소리치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헝클어진 머리 정리하고 나가서는 눈에 빠지게 돌아보았어요. 싹 바가지 없는 년. 전혀 저거 한 번을 안 지르고 들지. 내가 진짜 벼르고 있어. 너 조만간 제대로 턴다 내가. 긴장하고 있어. 웃기네. 두고 보던 사람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넌 어디 가서 내 언니라고도 하지 마. 쪽팔리니까. 매일매일이 그랬습니다.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언니는 동생인 저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절 싫어했어요. 부모님이 쓸데없이 낳아버린 혈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담아두는 성격인지라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정말 아가 때라 몇 살이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언니가 절 하도 미워하니까 엄마께서 언니한테 저하고 좀 놀아주라고 하셨나봐요. 그땐 부모님은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언니가 부모님 신경이 돌아간 틈에 저를 인형 가지고 놀듯 하다가 제 팔을 툭 하고 빼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순해서 잘 울지도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팔이 빠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베이크하고 우니까 부모님이 놀라서 오셨고 그 당시 어린 저는 발이 빠졌다라고 표현도 못하이더라 아프다고만 하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몸이 이곳저곳을 만져보다가 앞으로도 팔이 자꾸 덜렁대니까 그제야 아시고는 저를 업고 병원에 가셨어요. 아마 그때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셨으면 저는 팔 하나 없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너무너무 싫어서 화를 북법도 뽑아버릴 정도의 사람이요. 너무 무섭죠? 지금 다시 말하면서도 무섭네요. 그 이후에 언니가 조심하기는 했지만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언니는 절 많이 시게 했어요. 자라면서 어떤 때는 왜 저런 거의 동생이라고 나온 거냐는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돈에 가시라는 말을 숨쉬듯이 버릇처럼 말했었죠. 엄마는 대체 저 단애를 왜 낳아준 거야? 내가 어릴 때 여동생 갖고 싶다고 한 거 맞아? 절대 그런 일 없었을걸. 나는 기억도 없어. 동생 달라고 한 거.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아무리 내가 말을 못하는 어린애일지라도 뜯어 말릴 거야. 저딴 거 필요 없으니까. 절대로 네버. 동생의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이지. 저도 일방적으로 저희 싫어하는 언니에게 애정을 쏟기는 힘들었어요. 우호적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싹트려면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전쟁에도 휴전이 있듯이 저와 언니도 나름의 싸움 휴식기가 도래했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학업에 취업에 바쁘다 보니 싸울 시간도 없어졌거든요. 공부를 꽤나 잘했던 언니는 언론고시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와는 달리 공부 쪽에는 수질이 없었고 그림을 좋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준비했죠. 그렇게 서로가 바빠지면서 사이가 자연스럽게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마주할 애 자체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지냈던 것뿐이었죠. 그렇게 2년간 서로 말없이 지내다가 또 한 번 크게 터지는 일이 있었죠. 제가 그림 쪽으로 진로를 준비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어렵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준비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정규과정 외에 별도로 학원에서 배우는 건 당연하니까요. 거기다 미술용품 재료값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의 돈이 제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저에 비해 비교적 돈이 덜 드는 언니 쪽에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언니가 집을 나가서 친구들과 공부방을 얻는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그럴 여력은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언니가 이유를 캐묻자 제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왔어요. 그 사실에 언니가 도발대발하고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런 데서 하는 게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잖아. 우리 집에서 나 하나 공부방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여태 공부하는 내내 나 집에 손 한 번 보낸 적 없었잖아. 그런데 왜? 정확한 이유가 뭔데? 말이라도 해줘봐. 좀 말고라도 있게. 그거야. 자경이가 그림하는데 레슨비도 계속 내고 있고 조금 더 있으면 입시시험 치잖아. 그때까지는 좀 더 학원 다녀야 할 거 아냐. 학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도구들 사는 것도 꽤 들어. 그러니까 네가 좀 양보해. 너는 책 가지고 공부만 하면 되지만 자경이는 아니잖니. 응? 네가 언니니까 한 번만 양보해. 뭐? 무슨 언니라는 건 희생의 아이콘이야? 내가 왜? 내가 저딴 것 때문에 왜 양보시기는 해야 하는 건데? 저 돌대가리 그림 시켜봤자 듣고 있어? 엄마, 정신 차려. 자식도 결국에는 난 놈 본 난 놈 갈리는 거야. 제 소용없어. 안 들으라고.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는 내 쪽에 투자를 해야지. 어디 저 똥손을. 똥손은 돈 쳐부어서 가르쳐봐야 똥이야 똥. 언니, 지금 말 다 했어? 언니가 어디 내 그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언니야말로 뭐 보여준 거 있어? 공부한다 피고 힘들다고 징징대기만 하지. 뭘 보여준 거냐고. 그 언론고시 내 친구 언니는 1년도 안 돼서 붙었더라. 근데 언니는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잖아. 언니야말로 대그리에 똥만 가득 찬 거 아니겠어?
두글두글 평가에 멍청이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언니는 바로 저에게 싸대기를 날렸어요. 저도 치지 않고 맞받아서 쳤습니다. 집안에 짝소리만 났어요. 짝짝짝 짝짝. 언니와 제가 서로 말없이 이악 물고 싸대기만 연타로 때렸던 거죠.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아주 치를 떠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씩씩대고 서로의 싸대기를 쳐댔죠. 그 다음날 보니 언니는 왼쪽 볼, 전 오른쪽 볼이 시퍼렇게 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로 한 발도 불러설 생각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늘 불러서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늦은 밤 부모님께서 저희가 싸운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면서 대출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가 악을 쓰는데 하이포트해줘야 주어주겠어. 내일 회사에 알아볼게. 조금 더 대출받을 수 있는지. 그네 말대로 우리가 너무 투자를 안 한 건지도 모르지. 오죽하면 초리 난리를 피우겠냐고. 헤이 딱 1년만 더 고생하자. 자균이 학원비랑 미술도구 값이 어마어마해요. 가계부 정리하고 보니까 조금 더 깨야 할 지경이라고요. 원래 그림하면 많이 든다고는 하는데 정말 기둥풀이 뽑힐 것 같아요. 자균이야말로 학원 딱 몇 달만 빼보라고 해야 됐어요. 집에서도 도구 대주면 그릴 수 있을 테니까.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제게 이야기를 꺼낼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눈 뜨자마자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학원은 잠깐 쉬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언니 말대로 저 동선 아니니 두각도 문제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언니의 공부방 비용을 바로 대주셨고 언니는 기세 등등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역시 부모님은 현명하고 부모님에게 저는 버리는 패라면서요. 언니가 정말 얄미웠어요. 언니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원망스럽기도 했죠. 결국엔 재수 끝에 저는 미술 전공으로 대학에 붙었고 언니는 언어고시를 빠르게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저는 정말로 바빠지면서 대화 한마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을 마치고 언니가 집에 들어오면 기절해서 잠들기 바빴습니다. 늘 자는 모습만 보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니 언니가 안쓰럽기는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먼저 사회에 발을 들인 언니에게 질투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언니와 저는 한 개인으로서 다양한 가지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형부를 만날 때쯤에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언니가 먼저가 되었어요. 형부가 해외 특파원이어서 캐나다에 가야 했거든요. 언니와 형부는 결혼을 서둘러야 했기에 식은 간소하게 올렸습니다. 형부의 국적도 캐나다이고 형부의 부모님 또한 캐나다에 살고 계셨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끼리 식사 정도만 하고 정식으로 올리는 식은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하면 더 비용이 절감된다나 어쩌다나 하면서 언니가 그 와중에도 생색을 참 많이 냈었죠. 엄마, 나 완전 효녀지. 얼마나 좋아. 결혼식도 외국에서 할 만큼 나랑 그 일한 능력도 되고 한국에서는 식사 자리만 갖고 얼마나 효율적이냐고. 나만 한 효녀 없지. 남들은 다 시집 보낸다고 얼마나 돈 많이 쓰는지 알고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나 아빠도 나 도와줄 일 있으면 발 걷어붙이고 도와줘야 해. 알겠지? 지금은 잠시 캐나다에서 살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 내가 손 내밀면 꼭 도와줘. 내가 결혼자금 많이 아껴줬으니까 꼭. 언니는 결혼자금 아껴서 결혼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도 되느냐. 부모님께 그 돈을 꼭 돌려받겠다는 듯이 엄포를 다 놓더라고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또 저런다 하고 말아버렸어요. 저 인간은 변하질 않는구나 하고 말이죠. 언니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아이를 많이 좋아해서 언니가 일찌감치 임신을 계획했었는데 안 됐어요. 처음에 언니는 외국이고 마음이 불안정해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3년간 살면서 병원까지 다녔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임신을 위해 한국으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남편은 광고 쪽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품 임대 때문에 만나게 돼서 연인으로 발전했죠. 저와 같이 예술계통 일을 하는 사람이라 마음이 잘 맞았어요. 한마디로 둘 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남편이었지만 프리랜서인지라 일을 찾으러 다녀야 했죠. 소위 대박 아니면 족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안정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 언제라도 제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결혼이 어쩌면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양쪽 부모님께서는 응원해 주셨어요. 세상 어디에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직장 없는 법이고 젊은 커플이니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 응원에 힘입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희 언니가 우리의 결혼 소식에 또 태클을 걸어왔더랬죠. 좋은 말이 안 나올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좋은 날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는 언니의 말이 평소보다 더욱더 신경에 거슬렸어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나 어려워? 어쩜 언니는 결혼을 해도 철에 안 들었니? 그런 신분이 애가 안 생기지. 아이 갖고 싶으면 그 모두의 마음씨나 고쳐. 그래야 삼신할매가 이해했다 하고 아이 주지. 참 대단하다 대단해. 결혼 앞둔 동생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참나. 난 그래도 언니 결혼할 때 두 페이버여 축하해줬어. 기억 안 나? 제발 언니 노를 바라지도 않으니까 기분 잡치게 하지 마. 너야말로 결혼 앞둔 새 신부가 말 참 예쁘게 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 내가 좋게 축하해주겠어?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해가 멍청해가지고는 공부만 못하는 줄 알았지. 지 아까림도 제대로 못하는지는 꿈에도 몰랐다. 말이 좋아 감독이지. 그게 어디. 명분만 좋지. 백수 아냐 백수. 네 형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너 결혼할 사람 연봉은 얼마나 되는데. 모르지. 당연히 모르겠지.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충고해줄 때 새겨들어. 철없이 그저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하는 세상. 그거 딴 얼마냐. 알아. 꼭 제 결혼 기필코 망하라는 듯이 말하는데 화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좀 유치했네요. 하지만 그 정도로 언니의 말은 제 기분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어릴 적이야 치고받고 하겠지만 나이가 드니 서로 말로 죽이기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더 크게 빚으로 고쳤습니다. 저도 저지만 언니에게 애가 안 생기는 게 신부 때문이라 한 저의 그 말도 언니에게는 큰 빚이었을 거예요. 제 말과는 달리 언니는 제 결혼식에 왔고 형부와 함께 축하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엄마께서 제 태몽을 대신 꺼주셨죠. 병원에서 뭐래. 진짜 쌍둥이래. 몇 쌍둥이? 몇이라니? 쌍둥이는 그냥 둘이지. 왜 몇이냐고 물었어? 그래. 새 쌍둥이 아니고 제대로 다 확인한 거 맞는 거지. 이상하다. 내가 태몽을 꿀 때 분명히 옷구슬이 3개였거든. 너한테 나머지 하나 더 가져가라고 하니까 네가 그게 좀 흠집이 있다고 네 언니나 주려는 거야. 어쩜 태몽에서도 너희는 참 구슬이 3개니 당연히 새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상한구슬이라 진작에 떨어져 나간 건가? 그게 잘 된 일이겠지. 저희 집은 기독교라 태몽 포함 그런 미신 같은 거는 안 믿어요. 점도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엄마의 그 태몽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쌍둥이인 것도 엄마가 먼저 아셨거든요. 더 대박인 것은 한참을 노력해서 안 생기던 언니네가 아이가 생긴 겁니다. 엄마의 태몽이 맞아 떨어진 거죠. 꿈에서 제가 저희 엄마께 상한구슬 언니나 주라고 해서
엄마가 그 상한 구슬을 언니에게 내밀었는데요. 언니가 냉큼 빼앗듯 그 구슬을 가져가서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엄마께서 동시에 임신한 저와 언니를 돌아가며 챙기시기 바빴습니다. 좋다는 보양식을 해다 주시기도 하고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달려와서 옷을 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래서들 친정엄마 이야기하는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시아버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 해주는 것에 비하면 달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언니는 엄마를 쟁탈하려고 아주 안달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저희 집에 한두 번 오셨는데 그거마저도 언니가 막았어요. 저는 쌍둥이라 몸이 더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일이 잡히면 닥치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제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기댈 곳이라고는 저희 엄마뿐이었는데요. 결국 제가 아이를 낳는 날에도 언니가 엄마를 차지하는 바람에 저 혼자 집에 있다가 양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저는 혼자 택시 부르고 혼자 병원 가서 혼자 아이 낳았어요. 뒤늦게야 부모님이 먼저 오셨고 다행히 쌍둥이 아이 모두 건강했어요. 출산을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우량 아이인 쌍둥이는 처음 본다고요. 그 말에 저희 엄마께서 기뻐서는 그럼요. 제가 태몽거주대 그 옷구슬이 어찌나 크고 영롱하던지 그 모습 그대로 애들이 동구스름 허니 예쁘고 크게도 나왔네요. 어구 장하다 내 새끼. 그 큰 아기들이 제 뱃속에 품고 있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절 낳아주신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아이를 낳은 저에 비해 언니는 문제가 많았어요. 출산 전부터 아이 상태가 안 좋다고 했죠. 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결국 초산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태어난 조카가 왼쪽 귓바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냥 제 출산을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도 말 많고 시끄럽던 언니는 조카가 안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자 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아이를 보지도 않았고 우울증으로 앓을 지경이었죠. 그래도 제게는 하나뿐인 조카가 태어난 셈이니 언니를 찾아가 축하해 주었어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태어난 것일 뿐 그래도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에 이런 거 수술 금방이야. 아직 애기라 바로 못하지만 좀 크면 바로 하면 돼. 귀에서 떼어다가 코 수술도 하는 마당에 뭔들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 좀 더 안아봐. 형부 닮아서 그런가 애가 너무 이뻐. 눈 큰 거 봐. 2년간 내 아주. 애는 엄마가 많이 안아줘야 좋대. 교감도 할 수 있고. 저는 나름 언니를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의 모든 말들을 꼬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울분을 토하더군요. 바로 옆에 친정엄마도 계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참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출산이고 나발이고 안 봐주고 달려들었을 건데 친정엄마께서 울고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언니 때문에 많이 속상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다 받아주니 언니가 점점 더 말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엄마도 너무해. 자경이가 상한 구슬 놔주랬다고 그걸 날 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엄마가 내 엄마야.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 아기가 처리되지는 않았을 거 아냐. 아니면 상한 구슬 자경이 줘버리고 성한 구슬 나 하나 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우리 내 아가 멀쩡했을 수도 있을 거 아냐. 그리고 자경이 너는 아주 신이 났다. 왜? 내가 네 불행을 챙겨가니 고맙니? 네가 낳을 수도 있었어. 아픈 아이를 내가 대신 낳아줘서 좋니? 자기 잘났다고 쓰이더니 아주 꿀 좋다 싶지. 너도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잖아. 그런데 뭐하러 나한테 왔어? 너 그만큼 건강한 아이 낳았다고 자랑하려고 온 거지, 그치? 나 지금 기분도 안 좋고 네 그 맘에도 없는 매일 들어주기도 싫으니까 나가. 나가라고. 혼자 있고 싶으니까.
언니는 그렇게 한동안 힘들어했고 그 덕에 친정엄마께서 매일매일 언니네 집으로 갔어요. 언니가 성격이 워낙 이상하니 이상한 생각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도 거의 대부분을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 그런지 너무 힘든 거예요. 애는 하나든 둘이든 힘든 건 똑같지만 두 녀석 다 남자애들이라 그런 걸까요? 배도 어쩜 그리도 자주 고파하고 또 밤낮 없이 울어대는지요.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야 했던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재우려고 차라리 제가 잠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잠을 잘 못 자고 잘 못 먹으니까 점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지금쯤은 괜찮겠지 싶어서 친정엄마께 와달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진짜 많이 힘든데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같이 있었는지 전화를 뺏어서는 제게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랑 있을 거라면서요. 엄마는 나랑 있을 거니까 힘들게 부를 생각하지 마. 너는 어떻게 네 생각만 하냐? 엄마도 이제 나이 많이 드셨어. 엄마가 어떻게 쌍둥이를 봐. 게다가 걔네 우량아이 한 녀석만 들어도 살이 빠진다는데 엄마 손목도 약해. 네 애는 네가 잘 돌봐. 걔네 엄마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뻔하지 뭐. 끊어? 제 사정에 사람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형부나 언니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고 충분히 사람을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무조건 아픈 척 힘든 척 하면서 친정엄마를 불러댔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남편에게 육아를 부탁하기도 힘들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책임감에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일하러 다니게 바빴거든요. 그 이후로도 참 문제가 많았고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냥 아이만 보고 살 순 없었어요. 저도 나서야 했죠. 하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었습니다. 구한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컸어요. 제가 당장 나가 번다면 매월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었거든요. 아이 돌봐주는 분께 아이당 드려야 하는 돈이 있었고 게다가 제 아이가 둘이었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시아버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었지만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픈 시아버님 쪽까지 생각을 해봤겠어요. 육아가 곧 현실이고 생계와 바로 직결되다 보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 몰래 겨우 친정엄마께 연락을 드렸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엄마에게 월급 개념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아이를 부탁해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힘든 일인 거 다 아는데 내가 정말 어디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래. 나한테는 엄마뿐이 없더라고. 우리 성민이 성훈이 쌍둥이 좀 봐주면 안 될까? 나 다른 데 부탁할 거 정말 없어. 엄마가 이거 거절하면 나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 정말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 돌봐주는 값으로 내가 매달 150씩 보낼게. 엄마 제발 부탁이야.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난감해하면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이미 언니가 먼저 부탁을 했다면서 말이죠. 네 언니가 한 달 전부터 부탁해서 이미 애 봐주고 있어. 애가 몸이 약하기도 하고 네 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애가 열이 난다. 애가 왜 자꾸 우냐. 뭘 먹여야 하냐 하고 하도 연락을 해서 말이야. 그리고 네 언니는 시댁이 외국에 있잖니. 거기다가 맡길 수도 없는 어르신이 나밖에 없지. 그리고 애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너무 막막해서 저도 모르게 엄마 앞이라 그런지 울어버렸어요. 저조차도 내내 혼자 힘들게 아이 낳고 키우고 한 게 정말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제가 너무 우니까 엄마께서 안쓰러우셨는지 바로 알겠다고 하셨어요. 언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짧게 몇 시간만 봐주고 제 근무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봐주겠다면서요. 그거라도 제게는 어딘지 너무 고마웠죠. 친정엄마를 부둥켜 안고 말 걸었습니다. 안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저는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여태 티 안 내던 남편이 제가 일을 시작하자 그나마 웃더라고요. 정말 죽어라 일만 했었거든요. 아이 둘의 대가족, 남편의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은 제게 당장 나가서 일하라고 말도 한마디 못했어요. 진짜 장모님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하나 싶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둘이 벌어야 좀 낫지. 물론 나 혼자 벌어서도 괜찮겠지만 당신도 다 일할 때가 있는 거고 또 요새 혼자 벌어서는 제대로 못 살잖아. 당신한테 내세도 못했지만 아이 봐줄 사람만 구해주면 당신이 일했으면 싶었어. 그래서 나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아이 봐줄 사람 구하는 거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니 장모님한테 진짜 잘할게 내가. 저는 제 월급의 반 이상을 친정엄마께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실했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남편도 그랬으니까요. 친정엄마의 도움은 한마디로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약속된 이후부터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를 거의 떠받들듯 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아프시기라도 할까봐 절 바꿔가면서 보약도 지어드렸어요. 퇴근하고 오면 바로 친정엄마 눈치 보기에 바빴죠. 그런데 웬일로 언니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이미 도발대발 난리칠 건데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별일이다 싶었고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건가 나이 먹고 애 낳고 철이라도 든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순위가 있었던 거였어요. 여느 때처럼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급하게 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시라고 너무 일해주는 사람처럼 시간 딱딱 맞춰서 가시냐고 서운해했거든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처럼 거짓말도 정말 못하시고 얼굴에 다 표현하시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엄마는 못 가게 붙들고 집요하게 물었죠. 아까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식사하고 들어가신대.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고기 사줄 테니까 드시고 가셔.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 이따가 그이도 오고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말이야. 그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 줄 알아. 감사해서 꼭 드리고 싶다고. 오늘은 엄마 꼭 잡아두라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밥도 먹고. 아니지. 아빠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아예 자고 가, 응? 에휴, 한이야. 엄마도 일이 바빠. 집에 가서 집안일도 마저 해야 하고. 너네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할 일은 많아.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른 갈게.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나됐네. 갈게. 무슨 하루도 같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바쁘대. 나 내일 주말이라 쉬니까 내가 엄마 집 가서 집안일 다 해놓을게. 그럼 되지? 그러니까 같이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가. 응? 아유, 그게 아니고. 아유, 모르겠다. 네 언니가 오라 그랬어. 너네 집 애들 봐주는 거 끝나고 네 언니네 가거든. 가서 같이 일식도 만들어야 하고 할 게 많아. 네 언니가 워낙 유난이잖니. 알고 보니 엄마는 언니네 집 일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봐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엄마는 저희 집 아이들과 언니네 아이 봐주고 뒤치다구리까지 다 하느라 정작 집에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더욱이 언니가 얼마나 유난을 떨어댈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러는 언니는 엄마한테 얼마나 드리고 있냐고 말이에요. 언니, 엄마가 일주일 내내 언니네 집일 도와주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엄마도 쉬어야지. 나도 신세 지고 있는 입장에서 할 소리 아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엄마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뿐이야. 진짜 애 봐주는 사설업체 전문가가 아니라고. 적당히 좀 해. 엄마 돈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는 거야. 야, 나도 엄마 딸이야. 너만 엄마 딸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넌 엄마 얼마나 챙겨주고 있냐? 나는 매달 50만 원씩 드려. 왜 이래? 순간 어버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애가 둘이고 언니는 하나일지 몰라도 언니네 집에선 엄마가 거의 선주하고 있으시잖아요. 게다가 언니도 까다롭지만 조카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언니를 아주 쏙 빼닮아서는 빽빽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런저런 알레르기가 하도 많아서 아무거나 먹이지도 못하고 꼭 유기농만 따로 조리를 해서 먹여야 한대요. 말 그대로 그런 초고난도의 육아를 해줘야 하는 아이거든요. 반대로 저희 애들은 남편을 닮아서 그런가 아주 어린데도 김치도 먹고 다 잘 먹어요. 조용한 편이고 때도 잘 안 쓰고요. 그리고 그런 걸 넘어서 어떻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챙겨드리냐는 거죠. 친정엄마 개인 시간 하나 없이 언니네 집에 박혀서 애를 돌봐주시는 건데 꼴랑 50만 원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참.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너무 심하다고요. 와,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나는 내 월급 반 이상을 엄마 드려. 그리고 그 돈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뭐, 50? 언니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로 아이 봐주시는 분들 급여가 얼마인지는 알아. 물론 그분들이랑 똑같이 해드리진 못해도 최대한 많이 챙겨드려야지. 그리고 언니네 집일이 손이 좀 많이 가느냐 말이야. 애도 아프고 가려먹는 것도 많은데 심지어 언니도 가려먹는 것도 엄청 많고가 대수롭기가 어마무시하잖아. 안 그래? 진짜 양심 없다 정말. 그래서 다음날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길래 말씀드렸어요. 왜 언니한테 고작 그거 받고 애들 다 봐주느냐고요. 당장에 그만두라고 말이죠. 그러자 엄마는 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언니가 너무 힘드니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기간 제가 드리는 돈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에게는 그 정도 금액으로도 다 괜찮다고 하시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서운함이 폭발해서는 말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언니네 돈 많아. 받을 건 받아. 그리고 그렇게 지면 나한테 그렇게 받아가지 말지 그랬어. 내가 엄마한테 매달 주는 150만 원 그거 내 피 같은 돈이야. 그래도 나는 있잖아. 그 돈도 너무 적어서 내내 엄마 눈치 보고 미안했어. 그 이도 죄송스러워했고 그런데 아마 그 이도 언니한테 엄마가 그 정도 받고 아이 봐준 거 알면 마음이 복잡해질 거야. 언니는 일도 안 하잖아. 왜 엄마 힘들게 언니 집일까지 다 해주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제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을 떠나서 엄마가 옆에 있어야 언니가 조카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공론화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 승신까지 벼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친정엄마가 언니에게 묶여서 힘들게 보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외적 명분은 그랬지만 언니가 저보다 엄마께 훨씬 돈을 덜 드리고 있으니 그게 배가 아팠던 것이기도 했어요. 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한참 동안 축하를 해드리다가 남편이 먼저 아버지께 용돈 봉투를 전해드렸어요. 장인어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 쌍둥이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장인어른이 많이 이해해주시고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특히나 장모님께는 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약소하게 보답해드리지만 저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더 크게 꼭 보답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인장모님. 남편의 말이 끝나고 언니가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뭔들 못하겠냐면서요. 약속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크게 보여주라면서요. 그때부터 제가 술이 조금씩 썩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언니는 뭘 준비했느냐 물으니 가족끼리 뭘 물질적으로 챙기느냐고 하대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형부만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따로 준비했는데 그것도 너무 별것이 아니라 기억조차 안 납니다. 아무리 가족 아니고 편해져도 기념일은 제대로 챙겨야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언니, 형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늘 어쩌다가 들른 거야? 그런 날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생신이잖아. 1년에 고작 한 번 있는 날이잖아. 그런데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않고 친구 선물로도 안 할 법한 이런 선물을. 언니도 그렇고 특히 형부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랑 저희 남편은 아버지 선물 뭐 해드릴지 몇 달 전부터 내내 고민했는데 형부는 참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나도 준비를 더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이만큼만 하면 된다해서 말이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내가 다시 준비를 해볼게. 그러자 언니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 대신 결혼할 때 집에 손 안 벌렸다고 저와 같으냐면서 말이죠. 집에서 지원받아서 결혼한 네가 터진 입이라고 할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너 그렇게 맨날 둥둥거리는데 어디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자. 나야말로 집에 손 한 번 벌린 적 크게 없어. 내 손 내 돈으로 결혼했고 너처럼 비용 받아가면서 했으면 나도 달라겠지. 안 그러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만 무슨 성인 군자처럼 어쩌고 저쩌고. 진짜 복 봐주겠다 너. 엄마, 얘가 뭐라는지 알아? 지가 아이 둘 봐주는 돈 많이 주니까 나보고도 더 주래. 애 봐주는 값이 그게 뭐냐면서. 얘가 이런 애야. 순계산적이기만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너는. 이 송구라. 언니의 말에 저는 화살을 친정엄마께 돌려서는 이 모든 게 결국엔 엄마가 중간에서 잘못한 탓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안절부절 못하시고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리곤 저와 언니의 말다툼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그날의 주인공인 아버지께서 생일상 위에 올려져 있던 케이크를 뱅대 던지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라면서 말이죠. 너네 이제 그만 작작들 좀 해. 너네 엄마가 무슨 너네 사정 봐주는 가정부도 아니고 말이야. 해줘도 지랄, 더 해줘도 지랄. 포기 겨운 것들 같으니. 그러고도 니들이 딸이야 이거들아. 네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기는 하는 거냐. 이 자식들아, 정신 상태 썩어 빠진 것들아. 네 엄마, 너네 새끼들 보느라 힘들어서 코피도 쏟고 하도 애들 안고 있어서 숙모가 봐서 밤마다 끙끙 앓아 이거들아. 지금도 봐봐. 이 숙모기 밴드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요즘에는 밥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 매정한 것들. 니들 아쉬운 돈이나 니들 새끼만 생각하지 말고 니들 아주 니네 엄마 좀 보라고. 이 허구나 싸우고 얼굴 붉히고 하니 네 엄마가 어디 아파도 말도 못하고 그저 너네 사이 좋아지는 거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만큼 나이도 먹었으면 아이 그만해 이것들아. 그러자 그때 어머니께서 막 서럽게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멱살 잡기 전까지 갔던 저와 언니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았죠. 나는 얼마 주고 애 봐주고 그런 거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았어. 둘째가 먼저 그만큼씩 챙겨준 거고 둘째도 그렇고 말이야. 내가 언제 얼마를 달라고 말한 적 있었니? 둘째는 애가 둘씩이나 드니 도와준 거고 첫째가 둘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숨겼는데. 자경아, 네 언니 우울증이 많이 심했어. 그래서 혼자 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애 봐준다는 명목으로 내가 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라. 네 언니 아이 낳고 심했었어. 약도 먹고 기절도 하고. 그나마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내가 오래 붙어 있어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 자꾸 서로 경쟁하고 계속 시기 질투하고 그럼 난 둘 다 그만두련다. 내가 너희 아이들 봐주고 한 건 애들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내 두 딸인 너희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럼 취급받을 거면 난 그만하련다. 다 집어치워. 내일부터 나는 너희 집 안 갈 거야. 엄마는 크게 엄풀을 놓으신 후 방으로 들어가셨고 언니와 저는 어쩔 줄 몰라 안달이었죠. 당장의 다음 날부터 엄마가 아이들 봐주지 않으시면 언니는 몰라도 저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회사를 출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뽀로로로 엄마의 닫힌 문 앞에 서서는 엄마를 계속 설득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이죠. 결국에는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었죠. 엄마, 진짜 미안한데 갑자기 이러면 나 진짜 힘들어. 언니는 몰라도 나는 내일 당장 회사에 애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다시는 엄마 앞에서 분운하면서 금방 안 들게. 언니랑도 다시는 말도 좀 안 할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돈 아깝다고 생각 안 할게. 지금 챙겨주는 것보다 더 얹어줄게. 응? 엄마, 미안해. 좀 나와봐. 앞으로 언니랑 정말 잘 지낼게. 언니도 그렇지? 언니도 와서 빨리 빌어. 나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내일 당장부터 엄마가 안 오면 언니 무슨 수 있어? 얼른 이리 와. 언니도 엄마 돈 좀 더 드려. 이게 다 언니가 너무 짜리 굴어서 내가 속상해서 생긴 일이잖아. 그니까 내일부터 나만큼 더 챙겨드려. 당신도 형부도요. 빨리 엄마 좀 솔직히 봐요. 저는 결국 아무 소리 없는 엄마의 상황에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간 친정엄마를 대했던 제 태도에 대한 반성과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나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언니도 와서 빌기 시작했고 그제야 엄마가 나오셔서는 다시는 아이 문제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돈거리지 말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저와 언니는 엄마에게 아이 봐주는 값을 더 드렸어요. 혹여라도 마음이 바뀌실까봐 저는 그전보다 더 노심초사이고 언니도 저와 같이 엄마의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언니와 저는 한 차례 더 들기도 하고 사이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공감할 사람이 언니뿐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면서 언니와 제가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주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친정엄마의 손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엄마가 아이들을 맡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여유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남편의 경제적 부담감도 덜어주었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진급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모르던 진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커서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만큼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요. 이전보다는 친정에 자주 가지 못하는데 언니와 나를 잡고 부모님 댁에 간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산이할 곳이 있다시면서 저희에게 문서 하나를 내미셨어요. 지금 사는 곳이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두 분이 이제는 식물도 키우고 근개도 마당에 키우면서 시골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골에 집을 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용을 보태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 싶어 얼마 정도 필요하신지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저 이 일을 알리기 위해 하신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넉넉히 모아둬서 괜찮으시다고요? 괜찮아. 너 내 애들 봐주면서 내가 차곡차곡 잘 모아뒀었어. 우리 사위들이 따로 많이도 챙겨주고 말이지. 나 너네 그 천금 같은 돈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뒀었다. 하하. 두 분이 모아놓으신 돈 일부에 저와 언니 아이 봐주면서 받은 돈이 그 땅의 상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언니와 제가 놀라서 그 정도 돈이 안 될 텐데 무슨 말씀이냐 물으니 알고 보니 남편이랑 형부가 따로 돌아가면서 저희 엄마께 감사 비용으로 드렸던 거래요. 일종의 커미션을 따로 드린 거죠. 언니나 저나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서로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꼴랑 그 돈 받고 그 고생을 사소하겠어? 맹자 엄마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너 자금은 알아서 그렇게라도 모아야 하는 거야 요것들아. 너네들도 지금부터 네 새끼들 잘 봐. 애들한테 다 퍼주고 바보같이 살지 말고 챙기고 챙기면서 살라고. 저도 제 아이의 엄마이지만 정말 엄마란 어쩌면 자식에게 져주는 듯 보여도 결국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계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연자분 언니와 친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